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정형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성 교수입니다. 먼저 프로축구연맹 의무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축구 관련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저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유소년 축구 선수에서 과사형 손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은 저는 현재 서울백병원 정형외과에서 부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고요. 대한스포츠학회 분과 전문의로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는 K리그 프로축구연맹에서 무릎 파트 의무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자, 이선우 축구 선수가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 한번 좀 볼까요? 이게 이제 아마 대표팀 아마 경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대한민국과 브라질과의 경기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냥 크로스 올리고, 야, 아이고, 네, 다이빙 헤딩슛. 굉장히 수준이 높죠. 네, 그 다음에 중앙으로 침투하는 선수가 패스를 했고, 9번 선수가 수비수를 해집고, 야, 멋있게 골을 또 넣었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낯이 익어요. 네, 손흥민 선수요, 손흥민 선수. 15세 때. 네, 이때는 찰칵 세레모니를 하지 않네요. 네, 굉장히 이렇게 멋있는 축구 경기를 보여주는 것이 이게 유소년 축구가 되겠고, 애띤 선수들이지만, 경기력은 굉장히 훌륭하네요, 보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유소년 축구 선수도 여러 가지 부상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경각심인 것 같습니다. 자, 유소년 축구 선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 발표한 레포트가 되겠는데, 축구에서 얼마나 어떤 손상이 발생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 두경부, 머리와 목 쪽에 가장 1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손과 손가락 쪽에 13.9%, 그 다음에는 발과 발가락 쪽 10.7%, 그 다음 무릎 손상 9.1% 정도로서 다양한 부위에 전신에 부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과연 어떤 질환이 발생을 하느냐 했을 때 염좌가 이제 약 29.8%로 가장 많았고, 골절이 28.4%, 그 다음에 근육, 그 다음에 건, 인대 이런 것 같은 연부 조직 손상이 약 23%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즉 여러 가지 이제 염좌라든지 골절, 연부 조직 손상, 이런 뇌진탕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심각한 부상이다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21일 이상 결장을 한 경우를 얘기하는데, 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 우리 유소년 선수 1000시간당 운동에 노출이 되었을 때 약 0.25건 정도, 그리고 자, 여성 유소년 선수한테는 0.33건 정도 발생을 하더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가 되겠죠. 골절을 한번 볼까요? 골절 같은 경우에는 1000시간당 노출됐을 때 0.2건 정도 발생하고 여성 선수한테는 0.14건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골절도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시즌 아웃 굉장히 크게 다친 걸 의미하겠죠. 소년 같은 경우에는 1000시간당 0.1건 정도, 그다음에 여성 선수한테는 0.16건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시즌 아웃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한다. 따라서 우리가 잘 부상 관리를 해줘야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과사형 손상의 과연 정의가 무엇이냐? 점진적이고 지속되는 양상에 반복적인 이런 미세 손상이 가해지면서 결국에는 근육이나 인대, 그 다음에 건 등의 근골격계 손상이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급성으로 확 그 순간에 다친 게 아니고 점진적인 이런 만성적인 손상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9살에서 15살 사이에 엘리트 축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과사형 손상에 대한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은, 자,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어, 고관절, 그다음 사타구니 쪽이고, 그 다음에 무릎, 그리고, 허벅지,
그다음에 하지, 뭐 이런 하지 쪽에 대부분 많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도를 봤을 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8에서 28일 정도 결정하는 그 비율이 약 42%로서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4에서 7일 정도 23.8%. 근데 이제 심각한 거는 28일 이상 결정을 하는 이런 심각한 부상인 경우에도 20%나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치들이 아니고 실제 우리 상지보다는 하지, 무릎이라든지 고관절, 그다음에 종아리, 장단지 이런 데 많이 생긴다라고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연구 레포트를 좀 보시면은 실제 이게 과사형 손상이고 아래쪽이 급성 손상이라고 했을 때 과사형 손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장을 하게 되는 그런 날수는 약 평균 14일 정도인데 급성 손상은 약 10.8일이죠. 그래서 오히려 급성 손상보다 과사형 손상에 의해서 좀 더 결장을 많이 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런 선수 시즌당 보통 이제 그 유병률을 보면은 과사형 손상은 0.4위권 정도, 하지만 급성 손상은 0.5위권 정도로서 이런 유병률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좀 이제 총 손상의 이런 버든으로 봤을 때는 보시면 플레이어 시즌당 며칠 결정하냐 했을 때 과사형 손상은 9.21 정도, 그리고 급성 손상은 8.71로 급성 손상보다 오히려 과사형 손상에 의한 결장일이 더 많더라. 그래서 급성 손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과사형 손상에 의한 것도 잘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레포트 한번 좀 살펴보실까요? 자, 실제로 과사형 손상에 의한 이런 발생 비율은 선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약 15에서 20% 정도는 과사형 손상을 겪고 있고 남자 선수들보다는 여자 선수들한테 조금 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손상을 받는 부위는 무릎으로 되어 있고요. 자, 마찬가지 무릎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었고 재밌는 거는 이제 여자 선수들한테 유독 무릎 손상이 많이 있더라. 과사형 증후군에 있어서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만성 과사형 손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질병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다 열거하기가 어려운데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릎 쪽에 가장 많이 오는 거 슬개 건염이라고 쉽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슬개 건병증, 파텔라 텐디노패스라고 얘기하는 이런 슬개 건병증 굉장히 흔히 발생을 하고요. 아킬레스 건병증, 특대사두 건병증 등과 같이 이런 큰 인대나 건이 뼈에 부착하는 그런 부위에 오는 건병증, 인대병증이 매우 좀 흔하게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만성적으로 햄스트링 한 번 다친 선수는 조금만 스프린팅 하거나 잘못 뛰어도 또 햄스트링 올라오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성적인 근육 손상, 햄스트링, 대퇴사두근 손상, 종아리 근육 손상 등과 같은 이런 근육 손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발목 같은 경우에 흔히 오는데 만성적으로 염자가 지속되다 보면은 결국 불안정성이 오죠. 그래서 만성 발목 불안정성. 그리고 이제 그 연골 자체는 구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만성적인 그 자극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 연골이 과민해져 가지고 오는 연골 연화증, 그다음에 쓸개건이 붙는 이런 그 경골 결절의 오수구시병, 뼈가 조금 유압이 잘 안 된다든지 좀 튀어나온다든지 하는 그리고 연골 손상 등에 의한 이런 앞무릎 통증 증후군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허리나 골반 주변에 뭔가 알 수는 없지만 계속적인 만성 통증 이런 게 오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과사용 이런 손상은 크게 이런 식의 병변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진단을 했어요. 뭐가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뭔가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선용기 선수한테 과연 그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한 운동과 충분한 휴식이다.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하고 모든 것은 여기에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 복귀 전에는 무조건 통증이 없어야 합니다. 통증이 있는 경우인데 무리해서 뛴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그 통증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해결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고 점차 점차 쌓여서 만성적으로 더 심각한 통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조직이 안 좋으면은 통증뿐만 아니고 붓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종이 없는 상태여야지 복귀가 가능할 것 같고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의료진이 문제가 없다라고 오케이를 해줘야 되고 워밍업 그다음에 부상 방지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좀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피파에서도 이런 11 플러스 부상 방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아마 각 뭐 코칭 스텝이라든지 이런 트레이너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고유의 이런 부상 방지 프로그램들을 아마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피파에서 제공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철저하게 부상 방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부상 방지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느냐 살펴보았을 때, 자, 이게 무릎 손상이고 이게 십자인대 손상이죠. 자, 왼쪽 부분이 인저리 프리벤션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은 그런 대조군이고 오른쪽이 이런 인저리 프리벤션 부상 방지 프로그램을 시행한 실험군이 되겠습니다. 발생 퍼센테이지 보시면은 무릎 손상은 대조군에서 15%였는데 실험군이 약 11.9%로서 감소한 양상을 보여주었고요. 십자인대 손상도 대조군에서 2.4%였는데 실험군에서는 1.05%로서 절반 이상 감소를 했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인저리 프리벤션 프로그램을 시행을 했을 때 무릎과 전방 십자인대 손상을 줄여주었다. 그래서 꼭 11 플러스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다양한 이런 프로토콜로 구성된 인저리 프리벤션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시행을 해가지고 특히 유소년 선수한테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선수가 아프다고 했을 때 정확한 상태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겠죠. 하지만 선수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런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선수, 보호자, 코칭 스태프, 그다음에 팀 닥터를 포함한 의료진이 있는데 모두 유기적으로 이렇게 코어게 돼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먼저 선수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자, 내가 방향 전환을 할 때 아픈 건지, 아니면 전력 질주를 할 때 아픈 건지, 아니면 점프나 착지 등을 할 때 아픈 건지 등 어떤 동작에서 아픈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언제 아픈지, 운동 시작할 때 더 아픈 것인지, 아니면 운동 도중에 아파오는 건지, 아니면 한참 할 때는 덜 아픈데 끝나고 나서 아픈 건지 이런 그 특징이 좀 있습니다. 특징마다 조금씩 또 병마다 다르기 때문에 선수들은 이제 의료진이나 이런 코칭 스태프, 부모님한테 내가 어떻게 아픈지 정확하게 좀 얘기해 줘야 될 거죠. 그다음에 코칭 스텝은 운동량이 어떤 체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운동량이 많으면 당연히 선수한테 부담이 가서 아파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운동량에 대한 체크, 운동량이 많았다 싶으면 좀 줄여야 될 거고, 운동량이 이 정도면 늘려나가도 되겠다 하면은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고, 선수가 어떤 부상을 갖고 있는지 부상 경력을 잘 파악을 해서 실제 훈련이나 경기 투입할 때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선수가 재활 운동을 잘 수행을 했는지 아니면 테이핑 등을 하면서 통증이 줄어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소속팀이 그게 좀 신기한 게 부상 경향이라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 팀은 이런 부상이 자주 발생하고 저 팀은 저런 부상이 좀 자주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그런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부상 방지 이런 예방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코칭 스텝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고, 자, 보호자 빼놓을 수 없죠. 당연히 아드님, 따님, 자식이 귀하고 이쁘지만 보호자분들도 지켜주셔야 될 선이 있다. 그래서 충분한 영양 공급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 멘탈 관리, 스트레스 관리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부모님들이 더 이제 선수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결코 네거티브적인 방향으로만 작용하지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스트레스 관리 해주셔야 될 거고 문제가 있거나 아프다고 했을 때는 병원에 즉각적으로 가서 뭔가 필요한 처치를 꼭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될 거고 진료 내용을 꼭 숨기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해결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은 공유를 해가지고 선수가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치맛바람은 절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또 중요한 구성원이 있죠. 팀닥터, 의료진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정확한 의학적 평가 진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적절한 치료 프로그램, 재활 프로그램과 이런 인저리 프리벤션,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운동 복귀가 가능한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줘야지 선수, 코칭 스태프들이 판단해가지고 과연 얘가 복귀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나중에 복귀를 해야 될 것인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제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의 판단도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게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나온 레포트인데, 이제 미국에서도 굉장히 그 오버유즈 인저리, 과사용 증후군이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내용은 이런 과사용 증후군에 대한 예방만 철저히 하더라도
우리가 선수가 겪고 있는 부상의 2분의 1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레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경각심을 일으켰죠. 자, 근데 과사용 중구는 크게 4단계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경미한 단계는 운동 후에 통증이 나오는 경우. 근데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과사용하면서 통증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보다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 기능상에는 큰 이상이 없는데 운동 시에 통증이 나온다. 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단계, 4단계가 좀 심각한데요. 3단계는 결국에는 운동하면서 통증이 발생해서 기량이 하락을 하는 거죠. 이러면 결국엔 자신감도 떨어지고 팀에서 점점 이제 밀리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선수 생명이 조금 위태로워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요. 가장 심각한 거는 이제 4단계인데, 뭐, 만성적인 통증입니다. 쉴 때도 아픈 거죠. 이렇게 되면 운동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3단계, 4단계가 가기 전에 철저하게 예방을 좀 해줘야겠다라는 것이 이런 과사형 4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충격적인 내용인데 어린 선수의 50%가 통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과사형 증후군은 굉장히 좀 관리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적절한 교육을 해야겠죠. 그리고 보호 장구를 착용을 해가지고 최대한 손상 부위를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적절한 테크닉으로 코칭을 잘 해야 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근육이 언밸런스가 있다든지 뭔가 부조화가 있으면은 교정을 잘 해줘야 될 것이고 어떤 종목마다 특성이 다르겠지만 운동 관련한 근육을 적절하게 강화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 충분한 회복 기간이죠. 쉬지 않으면은 아픈 부위는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회복 기간을 줘야 된다. 그러면은 어떤 얼마나 줘야 되는지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번아웃, 오버트레이닝의 의미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심리적, 신체적 이런 호르몬 변화가 운동 퍼포먼스를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만성 근육통, 관절통, 성격이 변화할 수가 있고 안 좋은 방향으로 휴식하는데도 심박수는 증가를 하고 기량이 결국 하락하게 되고 흥미가 감소가 되면서 일반적인 훈련을 하기도 힘들어하고 결국 다 모든 방향이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번아웃, 오버트레이닝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하루 이틀간의 완전한 휴식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게 완전한 휴식이고 일주일에 최소 한 번, 두 번입니다. 그래서 오버트레이닝 되지 않게 해줘야 될 것이고 2, 3개월에 한 번 이상 3일 이상의 완전 휴식을 제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휴식기를 적어도 2, 3개월은 충분히 가지는 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운동량을 일주일에 10% 이상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이런 4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철저하게 지켜주시면은 과사형 증후군에서 우리 어린 선수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흥미 위주의 나이에 맞는 훈련을 해야겠죠. 흥미가 감소하면은 어린 선수들은 결국에는 퍼포먼스도 잘 안 나오고 경기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운동 방식에 이런 노래를 접목해서 조금 더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면 매우 좋겠고요. 훈련 중에 재미, 기술의 습득, 스포츠맨십을 강조를 해가지고 너무 경쟁적이지 않게 관리 잘 해줘야 될 것이고, 재미없는 방식, 너무 힘든 방식 말고 뭔가 또 다른 컨디셔닝과 스킬을 사용해서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으면 매우 좋고 훈련 운동이 건강과 몸을 결국엔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이런 뭔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자꾸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주의할 점 말씀드리면은 선수가 어떤 비특징적인 근육의 꾸준한 관절통, 또한 피로감 호소를 하고 기량이 어느 순간 급격히 하락을 하면은 이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이때는 훈련량이 많지는 않은가 한번 의심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통증이 나왔을 때 이거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지나치지 마시고요. 부상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는 그냥 아프진 않거든요. 문제가 있으니까 아픈 건데, 경미할 때야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어느새 크게 터져버리거든요. 통증을 그냥 지나치거나 무시하지 말고, 철저하게 우리가 잘 관리해줘야겠다. 그리고 동기부여가 적절한지 항상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 이 선수가 문제가 크게 없는지 좀 잘 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유소년 선수한테 나올 수 있는 과사형 증후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유소년 선수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한 운동, 그리고 적절한 휴식, 충분한 회복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지켜주셔도 우리 유선호 선수가 부상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고 즐겁고 안전하게 운동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운동 복귀 전에는 통증과 부종이 없어야겠습니다. 만약에 통증이 있고 부종이 있는데 참고 뛴다? 그 순간이야 조금 견딜 수 있겠지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최악의 이런 결정이 될 것이고 어떻게든 운동 복귀 전에는 본인이 복귀할 수 있는 자신감, 그다음 통증도 없어야 되고 부종이 없는 그런 건강한 몸 상태로 만들어 가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제 마지막 멘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그 이야기였는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메일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혹시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나 연락 주시면은 제가 허락하는 한 최대한 다 답변을 해 드릴 테니까 많은 질문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